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동화. 요즘은 이야기 형식의 동화뿐만이 아니라 만화와 드라마, 그리고 영화, 심지어 게임으로도 동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원래 동화의 원작들은 지금처럼 슬프지만 아름답거나 행복한 결말만이 존재하는 작품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무서운 동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림 동화 시리즈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 동화의 그림은 사파 같은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림 형제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형인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은 현재의 독일이 된 과거의 국가였던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화 작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어학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들이 펴낸 그림 동화 전집은 당시 각지에 퍼진 민담들을 모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그 당시 어른들이 말하고 즐기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섞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들어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무서운 이야기나 잔혹한 이야기도 많았고, 이로 인해 몇 가지는 나중에 시리즈에서 삭제된 이야기도 존재했다고도 합니다. 삭제된 이야기 중에는 죽음의 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확실히 동화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편인데요. 죽음의 성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여성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장이었는데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와서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귀족처럼 보이는 노신사의 청혼을 받아든 그녀는 화려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린 다음 노신사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주인공에게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없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녀는 궁금한 건 없다라고 대답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처리할 일이 생겨서 그녀에게 성을 맡기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성에서 쓰이는 열쇠들을 맡겼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열쇠들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 단 하나라도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열쇠를 사용해보기로 하고 성에 있는 방 이곳저곳을 열어봤지만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지하에 있는 방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문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하에 있는 방문을 열어보고 맙니다. 놀랍게도 안에는 웬 늙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겨우 숨만 붙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늙은 여성은 주인공에게 이제 곧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놀란 주인공은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가 한 방울 묻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열쇠를 열심히 닦아보려 노력하지만 혈흔은 전혀 닦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열쇠에 묻은 피를 보았고 주인공도 지하에 있던 여성과 똑같은 최후를 맞았는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주인공에게는 사실 자매들이 있었으며 그 자매들 역시 차례로 똑같은 운명이 됐다는 결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비슷한 내용의 동화인 푸른 수염이 이 이야기와 아주 똑같은 맥락인데요. 차이점이라면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이지만 푸른 수염은 그래도 해피엔딩이었다는 점입니다. 푸른 수염은 프랑스의 동화 작가였던 샤를 페로가 지은 동화로서 부자인 푸른 수염이 주인공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 역시 금지된 방의 문을 열었다가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시신들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동안 푸른 수염과 결혼했던 그의 전 아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 역시 푸른 수염에게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사 출신이었던 그녀의 오빠들이 성으로 달려와 푸른 수염을 처치한 다음에 주인공을 구하고 그녀는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엔딩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샤를 페로가 그림 형제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태어났었던 인물이므로 아마도 그림 형제가 이 푸른 수염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각색해냈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금기입니다. 금지된 일을 해버린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당시의 민담과 동화들을 연구해서 시대상을 유추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일에 간섭해선 안 된다 라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금지된 것을 행한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적인 해석 또한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성과 푸른 수염 이야기 모두가 동화라고 불리기에는 적절치는 않게 상당히 분위기가 무섭고 음산하지만 결말까지 꿈도 희망도 없는 죽음의 성보다 푸른 수염은 비교적 끝맺음이 희망적이기에 그래도 동화로서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삭제되지 않은 이야기 중에도 왜 이 이야기가 삭제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가 한편 존재합니다. 바로 노간주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노간주나무 아래에서 자식을 하나 가지고 싶다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던 그녀는 아들을 갖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숨을 거둡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유언대로 그녀를 노간주나무 아래에 묻어줬습니다. 얼마 후 재혼을 한 남자는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더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인과의 사이에서 가졌던 아들은 이미 자라서 소년이 된 나이였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계모는 주인공을 미워했는데요.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녀는 부자 남편의 재산을 탐냈는데 주인공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주인공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끝내는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그의 몸으로 스프를 끓여내 남편에게 속이고 먹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여동생은 뼈를 모아서 고운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 주인공의 어머니가 묻힌 노간주나무 아래에 눈물을 흘리며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노간주나무에 아름다운 새가 날아왔는데 새가 지저귀는 노랫소리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노래의 내용은 바로 주인공이 살아생전에 계모에게 당한 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새를 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서 노간주나무 아래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새는 자신이 발톱으로 물어왔던 무거운 맷돌을 계모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계모가 있던 자리에서는 연기와 불꽃이 피었고 불이 거치고 난 뒤에 가서 보니 주인공이 살아생전 모습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동화의 내용 자체가 꽤 무섭기도 하고 영상에 자세히 적을 수는 없었지만 주인공이 험한 일을 당하는 묘사가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계모가 나쁜 짓을 벌인다는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동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 각국의 민담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전개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림 형제의 다른 작품이자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 헨젤과 그레텔 역시 계모가 집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자 평소 눈엣가시였던 남매를 쫓아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헨젤과 그레텔에서 주인공 남매를 쫓아낸 것은 새엄마가 아니라 실제 친엄마라는 것이 원작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나중에 이 동화가 널리 퍼지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까봐 친모가 아닌 계모로 수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계모라는 설정 자체가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보이는 설정이 되어서 새엄마는 모두 나쁘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프를 만들어 먹는다는 전개 역시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마녀가 헨젤을 가둔 다음에 살을 찌우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원본이 되는 다른 이야기에는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사실 마녀의 집에서 헨젤과 그레텔이 고기로 만든 수프를 마음껏 먹었다는 버전도 있는데요. 당시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해진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녀가 남매에게 대접한 고기 수프 역시 재료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면 꽤 섬뜩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비교적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만 여전히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동화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 중에는 가시덤불 속의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충직하고 성실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인을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도 하인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3년이 흐르고 난 뒤 부자는 하인을 불러 1년마다 금화 한 잎으로 계산하겠다며 금화 3잎을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잘 몰랐던 하인은 기분이 좋아졌고 길을 가던 중 웬 요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정들은 하인에게 구걸을 했고 그를 불쌍히 여긴 하인은 금화 3잎을 건네줍니다. 그들은 금화 3잎에 대한 보답으로 하인에게 금화 한 잎당 소원 1개를 들어준다며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하인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 맞추는 총을 달라 했고 두 번째로는 연주만 하면 춤을 추게 되는 바이올린과
세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에게든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길을 가던 그는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새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연발하며 예쁜 꼬리 깃털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하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엇이든 맞출 수 있는 총을 꺼내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새는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가 떨어진 곳이 가시가 수북한 가시덤불 속이었습니다. 하인은 남자를 향해 새를 갖고 싶다면 직접 저 안에 들어가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든 소원 때문에 남자는 거절도 못한 채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런 그를 본 하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듣기만 해도 춤을 추게 되는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자마자 가시덤불 속에 들어간 남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덤불 안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곧 옷이 다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제발 바이올린을 멈춰달라 말하고 주인공은 연주를 멈춰주는 대신에 보답을 요구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마침 금화 6잎을 가지고 있다며 금화를 전부 주겠다고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금화가 든 주머니를 받은 주인공은 즉시 바이올린을 멈춰주었고, 주인공이 멀리 사라지게 되자 남자는 곧장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를 고발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법정에 잡혀오게 되었고, 재판장에게 자신은 저 남자를 건드린 적도 없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이 전부일 뿐이고 금화 역시 바이올린을 멈춰달란 대가로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으며 주인공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처형대에 올라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이올린을 한 번만 연주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모두가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한 능력 때문에 재판장은 그의 부탁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자는 절대 허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죠.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자마자 재판장과 간수들을 비롯해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동안 모두가 춤을 멈출 수가 없자 재판장은 그에게 제발 바이올린을 멈춰달라 했고, 연주를 멈춰만 준다면 그 보답으로 주인공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즉시 연주를 멈추었고, 아까 그 남자에게 다가가 금화 6잎을 어디서 얻었는지 정직하게 모두 앞에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남성은 숨을 헐떡이며 그 금화 6잎은 자신이 훔친 것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했고, 결국 오히려 남자가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형제의 가시덤불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부자의 하인은 길에서 만난 남성을 순전히 재미로 괴롭힌 것이었는데요. 하인을 부려먹었던 부잣집 주인이 특정 인종이었다는 묘사는 작품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니 하인은 원한도 없던 처음 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나 작품들은 유럽 등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민담이나 구전 동화가 아닌 정식 작품들에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대문호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 역시도 굉장히 냉정한 고리 대금업자로 표현되기에 당시 유럽인들이 가졌던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가 사실은 유럽 근간에 퍼져 있던 민담들을 수집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수집하지 못한 민담들 중에는 아마 이보다 더한 작품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까지 포함한다면 알려지지 못한 무서운 동화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잔혹동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동화 이야기들이 국내 인터넷에서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개중에는 실제로 원작을 그대로 쓴 것도 있지만 대개는 동화를 바탕으로 삼은 글에 최대한 험악한 묘사를 그려 만든 창작품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작가 기류 미사오가 쓴 작품인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 동화 책 시리즈는 제목만 보면 동화의 원작을 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원작의 소재만을 갖다 쓴 작가의 창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알고 보면 잔혹하게 만들어낸 현대의 창작품보다도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민담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화는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란 아직 세상에는 순수하고 행복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희망을 주는 최초이자 마지막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컷 무서운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적인 엔딩을 내려고 보니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알고 보면 무서운 동화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